1987년 9월 16일 최루탄 연기 속의 함성.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지만 서울 시내의 공기는 랩사한 최루탄 가루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학가 앞으로는 이미 전경들의 방패벽에 막혀 있었다. 3학년 과대표였던 친구는 메가폰을 쥐고 대열의 맨 앞에 섰다. 호언철폐, 독재타도, 목이 터져라 외친 함성이 연세대 앞 굴다리를 타고 메아리 쳤다. 학생들의 대열이 밀고 당기를 수십 차례, 갑자기 다다닥 소리와 함께 최루탄 발사기가 불을 뿜었다. 하얀 연기가 시야를 가린 사이 사복체포조인 이른바 백골단이 대열을 파고들었다. 저놈 잡아! 메가폰 든 놈! 군화 소리가 땅을 울렸다. 진구는 끝까지 스크럼을 짜며 버텼지만 사방에서 달려든 전경들의 손에 의해 팔다리가 들린 채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입술이 터지고 셔츠가 찢어진 채 그는 달깡자라 불리는 전경버스 안으로 거칠게 던져졌다. 어두컴컴한 버스 안 창문마다 쇠창살이 덧대어져 있었다. 먼저 잡혀 들어온 하구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고 있었다. 전경들은 곤봉으로 시트를 치며 이역을 가했다. 이 새끼들 나라에서 공부하라고 내뒀더니 뻘짓이나 하고 말이야. 너희 같은 놈들은 매가 약이야. 비아냥거리는 소리에도 주인공은 눈을 부릅뜨고 창밖을 보았다. 멀어지는 캠퍼스 뒤로 여전히 하구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붙잡혀가는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았다. 다만 내일이면 다시 거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이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간의 혹독한 조사가 이어졌다. 수사관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지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야, 너는 죄질이 아주 나빠. 중자급이네? 근데 우리가 너희 부모님 생각해서 선처 하나 해주기로 했다. 선처라는 말에 주인공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수사관이 내민 것은 석방 서류가 아니라 입영 통지서였다. 이른바 녹화사업 혹은 괘씸죄에 걸린 학생들을 곧바로 군대로 보내 사상을 개조하겠다는 정권의 폭거였다. 대학 문턱은 여기까지다. 내일 당장 훈련소로 간다. 거기 가서 정신 좀 차리고 오라고. 다음날 새벽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그는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 부모님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헌병대의 감시 속에 논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창틀에 비친 까끄라기 같은 짧은 머리에 자신이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최루탄 연기 속에서 외치던 그때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열차가 덜컹거리며 남쪽으로 향할 때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군대라는 또 다른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까지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열차가 진구를 내려놓은 곳은 논산이 아니었다. 헌병들이 그를 태운 차량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한참을 달려 어느 위압적인 철문 앞에 섰다. 대대장 직속 특수임무대대라는 팻말이 서늘하게 빛났다. 괘씸죄로 군대에 보내진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런 곳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내가 바로 그 호언철폐를 외치던 서울대 운동권 놈이야? 문을 열자마자 험악한 인상의 교관이 진구의 멱살을 잡았다. 서울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진구는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일반 훈련소가 아니었다. 정권에 밉보인 자들을 기들이거나 아예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옥 같은 곳임을. 이곳에서는 내 놈의 그 잘난 머리도 민주화 투쟁도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저 명령에 복종하는 개가 될 뿐이야. 못 버티겠으면 죽든가 병신이 되든가.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다. 얼어붙은 계곡물에 머리부터 쳐박는 수중훈련, 철조망 아래로 포급하며 실탄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사격훈련, 며칠 밤낮을 물고 뛰는 천리인군까지.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동기들은 하나둘씩 의무대로 실려가거나 자포자기의 눈빛으로 주저앉았다. 어떤 날은 교관이 대놓고 진구를 지목하며 구타를 가하기도 했다. 내 놈만 없었으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거야. 매질이 이어질수록 진구는 이상한 오기를 느꼈다. 짓밟히고 짓밟일수록 그의 심장 속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물길이 치솟았다. 그래, 나는 잡초다. 아무리 말펴도 다시 쏟아나는 잡초. 근 육체적 고통 속에서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훈련 중 쓰러진 동기에게 몰래몰한 모금을 건네고 밤에는 몰래 팔굽혀펴기나 복근 운동을 하며 자신을 단련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해졌다. 모두가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진구는 오히려 빛을 발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의 정신력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발휘했다. 동기들이 낙오하는 순간에도 진구는 묵묵히 선두를 지켰다. 그의 발은 물집으로 가득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오히려 교관들이 저 놈은 인간이 아닌가? 라며 경악할 정도였다. 최악의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그는 묘하게도 집중력이 높아졌다. 소총 사격 훈련에서 오히려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정확한 명중률을 보였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주먹과 발기질을 피하고 막아내며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기민함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만사신경이 아닌
피박받던 시절의 생존 본능이 극대화된 결과였다. 교관들은 혼란스러웠다. 괘씸죄로 보낸 이 학생 운동권 출신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괴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구를 파괴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를 강철 같은 존재로 단련시키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잠시 주어진 휴식 시간. 진구는 막사 뒤편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삭발한 머리에는 흉터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아. 결코 너희 뜻대로 부러지지 않을 거야. 그는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에 품고 이 지옥 같은 훈련을 버텨내는 것이 곧 자신의 싸움이자 정의를 향한 또 다른 투쟁임을 깨달았다. 특수부대의 훈련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의 심장은 더욱 단단한 강철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구가 대대에 들어온 지 석 달째 부대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구를 파괴하라는 상부의 은밀한 지시는 여전했지만 현장에서 그를 마주하는 이들의 눈빛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같은 내무반 동기였던 민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군대에 와서 무조건 복종만이 살기라 믿었던 민석은 매일 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면서도 동기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자처하는 진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구야, 왜 이렇게까지 해? 적당히 져주는 척이라도 해. 저들이 원하는 건 네가 무릎 꿇는 거잖아. 민석의 속삭임에 진구는 갈라진 입술로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아, 무릎을 한번 눕히면 다시 펴는 법을 잊어버리게 돼. 나는 여기서 죽어도 내 신념은 살아서 나가야 하니까. 진구는 자신이 몰래 적어내려간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동기들에게 밤마다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훈련소 안에서 유일한 구원이자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진구를 가장 가혹하게 몰아붙였던 박 대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수많은 특수 요원을 길러낸 베테랑이었지만 고통을 오기가 아닌 대의로 승화시키는 인간은 처음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단독 군장으로 연병장을 돌다 쓰러진 진구의 곁에 박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너를 버티게 하는 거지? 보장된 앞날도 이름도 없이 여기서 썩어갈 텐데. 진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교관님, 총구는 적을 향해야 하지만 신념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군인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인간으로 단련되고 있을 뿐입니다. 박 대위는 채찍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근상무로부터 진구의 훈련 중 사고사를 유도하라는 최종 압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인 정신은 이 고결한 잡초를 꺾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구의 영향력이 부대 내에 퍼지는 것을 감지한 보안사령부는 극단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진구를 일반적인 훈련 사고가 아닌 대남 간첩과의 교전 중 전사로 위장하여 처리하려는 이른바 화이트아웃 작전이었습니다. 진구를 북측 겹경 지역의 위험한 수색 작전에 투입한 뒤 아군의 5인 사격으로 사살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지휘관으로는 진구에게 감화된 박 대위가 지목되었습니다. 상부는 박 대위의 충성심을 시험함과 동시에 진구를 제거하려는 일석이조의 수를 둔 것이죠. 작전 투입 전날 밤 박 대위는 진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대위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들이켜며 서류 한 장을 진구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일 있을 수색 구역의 지도였습니다. 내일 작전에서 너는 선두에 서게 될 거다. 그리고 아마 돌아오지 못할 거다. 진구는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박 대위를 직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박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만약 내가 말하는 그 신념이 정말로 강하다면 내일 이 지점에서 살아남아라. 그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다. 그것은 명령인 동시에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진구는 박 대위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경례였습니다. 운명의 날 강원도 철원 인근 비무장지대 DMZ. 자욱한 새벽 안개가 시야를 가린 가운데 진구는 작전팀의 선두에 섰습니다. 박 대위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사지로 떠나보내는 지휘관의 눈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동지의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지정된 지점에 도달하자 무전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타깃 확인. 화이트아웃 개시. 말이 끝나기 무겁게 뒤따르던 아군 부대 쪽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고요한 산을 찢었습니다. 5인 사격을 위장한 조준 사살이 시작된 것입니다. 탄환이 진구의 어깨에 스침을 지났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겠지만 괘씸죄로 끌려와 지옥 같은 특수훈련을 견뎌낸 진구는 달랐습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근처 바위 뒤로 몸을 날림과 동시에 박 대위가 알려준 탈출 경로를 묻게 했습니다. 저 새끼 봐라. 저걸 피해? 매복해 있던 보안사 직할 요원들이 당황하며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진구는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응신술과 지형 활용 능력은 그를 숲속의 유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주 중 적의 지휘 거점으로 사용되던 임시 막사를 습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이 정권의 운명을 뒤흔들 군사 기밀 서류를 발견합니다. 거기엔 학생 운동가들을 군대로 보내 강제 전역시키고 제거하려 한 녹화 사업의 구체적인 명단과 실행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탈출로의 끝, 가파른 전력 앞에서 진구는 포위되었습니다. 추격대 12명이 총구를 겨눴습니다. 진구야, 포기해라. 여기서 죽으면 전사자가 되지만 더 버티면 간첩 혐의로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다. 진구는 품 안에 기밀 서류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는 미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가르쳐줬지. 특수부대원은 임무를 완수하기 전까진 죽지 않는다고. 내 임무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다. 진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50m 아래의 급류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지만 그는 이미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며칠 뒤 서울 명동성당 앞, 꾀죄죄한 군복 차림에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청년 하나가 절뚝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젖은 종이 뭉치를 꺼내 성당 앞을 지키던 신부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저들이 우리에게 한 짓입니다. 제 동료들이 군대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진구는 그 말을 끝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서류는 곧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1987년의 가을은 그렇게 진구가 가져온 작은 불씨로 인해 거대한 민주화의 횃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짓밟아도 솟아나던 잡초가 마침내 바위산마저 뚫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진구의 처절한 생존기와 정의를 향한 의지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명동성당 지하,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외신 기자들과 인권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진구가 급류 속에서도 품 안에 체온으로 지켜낸 서류들이 복사기 너머로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군강제 징집 및 순화 교육 실태라는 제목이 붙은 그 문건은 정권이 숨기고 싶어했던 가장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간지 일면에는 검은 글씨로 새겨진 진실이 보고되었습니다. 특수부대의 탈영병의 증언, 우리는 죽이기 위해 징집되었다. 도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대학생들은 진구를 지키자는 구호를 외치며 성당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정권은 그를 간첩으로 몰려했지만 이미 깨어난 민심의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988년 봄, 해를 넘겨 열린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진구는 더 이상 쫓기던 탈영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수많은 방청객과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군 기밀을 유출하고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진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훈련소의 어둠 속에서도 DMZ의 총탄 앞에서도 그랬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출한 것은 국가의 안무가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였습니다. 저는 군법을 어겼으나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더 높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구는 품 안에서 훈련소 시절 몰래 적어두었던 동기들의 이름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되었으나 사실은 가혹행위로 죽어간 동료들, 정신이 무너져 내린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마다 법정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진구를 맞이한 것은 수천 송이의 꽃다발과 시민들의 함성이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진구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사복 차림의 박대희였습니다. 그 멀리서 진구에게 아주 짧게 하지만 경의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구 역시 미소로 답했습니다. 진구는 길가 보도블록 틈새에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 하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결국 너도 피어났구나. 아무리 짓밟아도 죽지 않고 돌틈 사이에서도 끝내 고개를 내미는 잡초. 진구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진구들이 모여 거대한 들판을 이루고 그 들판 위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어느 대학 캠퍼스 교정, 나이든 진구가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으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잡초입니다. 밟을수록 뿌리는 깊어지고 내일의 태양 아래 다시 솟아오를 준비를 하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1987년 9월의 그 뜨거웠던 한방보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